왜 30분 방문하고 사진 찍고 골프 치고 관광하러 온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공직자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공부하러 올 거면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오셨으면 좋겠다. 오실 거면 30분만 있다 가지 마셔라. 왜 사진 찍으러 오느냐? 왜 언론 보도 받으려고 오느냐? 오지 마셔라. 방해가 된다. 제가 보고 느낀 가장 6G 영역을 어떻게 선도하겠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대표적인 기업은 한국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 저기술이야, 물량 공세야, 과잉 생산이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박수를 한번 힘차게 치고 하면 좋겠는데요. 준비가 다 된 것 같고 시작할 텐데 박수 함성 크게 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3초간 박수 함성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바짝 쫓아왔나 보다. 백밀러를 보고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중국의 행보를 보면 중국 양회에서 계획한 정책 방향을 들여다보면 추격이 아니라 미국을 넘어서자 하는 강한 정책적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이제 미국이 그림 그리고 있던 반도체의 밸류체인을 미국 내에 두겠다. AI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미래 유망 산업들을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하던 미국의 행보에 대해서 중국이 아니야, 내가 그걸 삼켜버릴 거야. 드래곤 기업이라고 하죠. M7, 미국의 M7이 있다면 중국의 드래곤 6, 드래곤 기업들이 내가 그것을 오히려 삼켜버리겠다. 시장을 싹 쓸어가겠다 하는 야욕과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까지도 무섭게 달려왔는데 지금부터 달려갈 행보, 미래를 생각해보면 더 섬뜩하기도 합니다. 마침 키스텝에서 이런 보고서를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본격적인 커리어를 시작했었던 게 한 국책연구기관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정식으로 임용받기 전에 그 잡을 서칭하는 과정에서 한 5달, 아마 5달, 4달, 5달 정도를 위촉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계약직 연구원으로 일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이 키스텝이었습니다. 키스텝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고 해서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한번 평가하고 어떤 방향으로 R&D 예산을 계획해 하는 것이 적당한지 이런 것을 기획하는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지난주에 보고서를 냈는데 제가 약 15년여 전 이 기관에 소속돼서 이런 분석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중국은 한참 남았다. 중국은 쫓아올 수 없다.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지난주 발간된 이 보고서를 보고 제가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술 수준을 평가하는데 중국 반도체 영역, 메모리 영역에서 고집적 저항기술 메모리 기술 한국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 메모리 시스템 후공정 영역에서 한국하고 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고성능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이 시스템 영역에서 이 설계에 관한 기초 역량은 한국보다 이미 우위에 있었습니다. 전력 반도체 기술 시스템 영역의 설계, 공정 소재 부분 기초 역량 역시 한국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었습니다.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 장비 영역이죠. 기초 역량 한국보다 이미 우위에 있었습니다. 쫓아오는 게 아니라, 추격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격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고민이 되는 시점인 거예요.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 저기술이야, 물량 공세야, 과잉 생산이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20% 이상 차지하는 반도체, 그 반도체라는 영역의 기초 역량이 중국보다 이미 뒤져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기술 수준에 있어서 메모리 시스템 영역, 또 시스템, 장비 영역에서 지금 현재 중국이 우리나라를 넘어섰고요. 우위에 있고요. 같은 수준인데 더 중요한 건 추세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그 상태를 사진 찍어서 보지 마시고 전년도 사진, 전전년도 사진과 비교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변화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이 보시는 것처럼 불과 2년 전에는 우리가 위에 있었습니다. 역시 보시는 것처럼 추세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이 여러 영역에 걸쳐서 중국의 기술이 이미 우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추세적으로 역전되어서 격차가 벌어져 가고 있다. 격차가 역시 벌어져 가고 있다. 지금 현재 같은 수준의 기술이라고 평가 내려지는 부문도 사실은 우리가 훨씬 우위에 있었던 영역이지만 좁혀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2025년 지금 이 순간 역전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MWC 5일간 스페인에 머무르는 동안 느낀 것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중소기업들, 그 부스 하나 자리 잡는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지불합니다. 그 부스 하나, 이 조그만 부스 하나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지불하고 반드시 오늘 어떤 기업과 비즈니스 미팅을 가져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MWC 현장에서 그 전시회에 참여한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 5명 인원의 작은 사업체도 이런 조그만 부스 하나 몇백만 원 지불하면서 어떻게든 우리 기술을 알리고자, 우리 서비스를 알리고자, 또 많은 B2B 비즈니스 계약을 기대하면서 비즈니스 미팅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지켜봤습니다. 아침 9시에 이 전시회가 매일 시작되는데 7시부터 가서 그 전시회에 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국내 대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도 15억, 20억 가량의 이런 부스 비용을 지불하고 수십 명, 수백 명의 인력들을 파견해서 평소 같으면 9 to 6로 근무했었던 이 직원들이 7 to 7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다리 아파하면서 서서 많은 관람객들에게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파트너들에게 기술과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SKT와 이 프로젝트를 같이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SKT 현장을 더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눈으로 보여지는 굉장히 화려한 이 부스의 모습과는 달리 이렇게 백오피스에 간이식 테이블과 간이식 의자를 놓고 간이식 오피스 공간을 만들어서 그 쉬는 시간에도 랩탑을 켜고 또 다른 서비스를 전달하고자 고군분투하고, 또 지쳐서 엎드려 잠들고 점심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김밥 먹으면서 준비하는 그 직원들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그런 면면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또 그래도 방향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제도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저도 이 SKT와 함께하는 그 프로젝트에 임하고, 그 외의 시간은 단 하나의 기업의 전시도 놓치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라톤 뛰듯이 모든 기업들의 전략과 서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께 또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과기정통부 장관 다녀가셨고, 방송통신위원회 고위직 관료 다녀가셨고, 무역협회 회장님도 다녀가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자리에 올 때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수십 명의 고위직 관료를 대동해서 다녀갑니다. 근데 그들이 이 기업을 방문하고 또 중소기업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다녀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는 동안 이 기업들이 기존에 쟁취했던 그 비즈니스 미팅을 취소해요. 어떤 기업은 이 4일 동안 비즈니스 미팅이 2개밖에 성사가 안 됐다고 하나라도 더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소중한 비즈니스 미팅 기회마저 뒤로 미루면서 이런 고위직 관료들의 방문을 또 의전하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고위직 관료들은 안 오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 안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오실 거면 30분만 있다 가지 마셔라. 왜 사진 찍으러 오느냐? 왜 언론 보도 받으려고 오느냐? 오지 마셔라. 방해가 된다. 오실 거면 작정하고 스페인에 머무는 동안 3박 4일 동안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는 어떤 분야의 R&D를 더 진흥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부족함이 있고 어떤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를 고민하다 가셔라.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공부하는 자세로 오셔라. 그게 아닐 거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단 한 번의 비즈니스 미팅의 기회를 더 갖도록, 우리 기업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을 방문해서 비즈니스 미팅 기회를 가져서 홍보자의 역할을 하셔라. 그게 아닐 거면 안 오셨으면 좋겠다. 실무자만 왔으면 좋겠다. 이 참가하는 참가자 자격도 가장 저렴한 티켓이 120만 원입니다. VIP는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입니다. 그거 다 세금 들여서 하는 건데 왜 그거 티켓 몇백만 원짜리 세금으로 끊어다가 비싼 항공료 지불하고 비싼 가뜩이나 그 기간이 비싼 호텔
숙박료를 지불해야 되는 기간인데 왜 30분 방문하고 사진 찍고 골프 치고 관광하러 온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다. 정책적으로는 산업의 변화가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는지를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우리 중소 중견기업은 또 무엇을 지원을 해줌으로써 뒤처지지 않을지, 어떤 기업들이 우리의 기술을 추격해 오고 있는지, 어떤 인재를 더 양성해서 우리가 기술 인력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왜 우리의 규제는 30년 전 규제를 가지고 기업들이 5년 후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 왜 30년 전 규제 가지고 제시하면서 이거 안 됩니다. 규제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3박 4일 동안 집중해서 공부했다면 그런 얘기 못 합니다. 30년 전 규제 가지고 안 돼요, 안 돼요만 하는 거예요. 중국은 규제 없이 달려가고 미국은 30년 후의 규제 상황을 만들어줘서 미리 이쪽으로 오기를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돼요. 왜 디지털 헬스케어가 우리나라에서 시작 안 합니까? 규제 때문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AI 안면인식 기술 못합니까? 규제 때문입니다. 물론 필요한 규제가 있죠. 근데 미래 산업에는 어울리지 않는 규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떤 규제를 완화해줘야 될지 그런 것을 모니터링하고 공부하러 와야 된다는 거죠. 사진 찍으러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표님들 고군분투하는 모습, 대기업의 수백 명의 우리 인력들이 파견 와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런 공직자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공부하러 올 거면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거 있는 그대로 영상으로 내보내 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하물며 중국의 물량 공세가 너무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물량 공세가 아니라 기술에 기반한, 충분히 소비자를 설득시킬 만한 기술에 기반한 공세가 충분히 제 눈앞에 그려졌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제가 이미 MWC 프리뷰의 그 경익남 영상에 이런 표지와 함께 시작을 했는데 이 실제 그림을 만났을 때 제가 좀 감동이었어요. 실제 그림이 벽에 있었는데 대주제가 Boundless Potential. 제가 참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가끔 기업의 교육 담당자께서 우리는 금융산업이니까 금융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동향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유통업체니까 유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AI의 활용 사례들을 많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교육 담당자에게 먼저 전화로 교육을 시키고 임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거대한 물결은 바운더리스입니다. 산업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경계를 두고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유통업이니까 유통업만 해야지? 그건 전통적 기업의 사고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경계가 없습니다. 돈 되는 건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유통업이냐 금융업이냐 경계를 왜 둬요? 근데 역시 MWC에 제가 생각했던 그 주제와 같았던 그 문구가 파운더리스입니다. 그 속에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 의사결정을 하든 여러분 회사에서 경영자로 일하든 직원으로 일하시든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고문을 하셨으면 좋겠다. 오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MWC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세계 3대 전시회 중에 하나입니다. 향후 산업의 변화, 향후 기술의 변화, 어떻게 전개될까를 들여다보는데 역시 MWC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CES는 가전제품 전시회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삼성전자나 뭐 이런 기업들이 관심이 많아요. 근데 MWC는 통신 서비스에 기초한 겁니다. 모바일 통신기기. 그러니까 당연히 SKT 입장에서는 얘가 중요해요, 얘가 중요해요? 얘가 중요해요. 훨씬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얘가 중요하죠. 전시회의 성격이 좀 다르다. 그러나 둘 다 가장 대표적인 박람회이고 다 몇백만 원씩 내고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몇백만 원씩 이따 내세요. 제가 오늘 다 요약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제가 이 바르셀로나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놀랐습니다. MWC가 개최되는 지역이어서 그런가 버스가 AI더라고요. 버스가 AI로 움직입니다. 봐봐요. AI. 아닌가? AI.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AI2가 지나가더라고요. 네.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제가 보았던 MWC 현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영상을 좀 클릭을 도움 부탁드립니다. 여기 클릭해 주시면 영상이 틀어질 겁니다. 가장 많은 눈길을 끌었던 제가 물은 거죠. 다른 언어가 되느냐. 근데 이 전시회를 위해서는 영어만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역시 많은 기업들이 전시를 하는데 미래 청사진을 이렇게 영상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로봇들이 같이 해변을 거니는 모습까지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볍게 하나하나 터치하겠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역시 MWC는 통신 서비스 기반이니까 그 5G를 extended, 확장하는 방향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고 그 다음 6G를 누가 먼저 커멘트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쉽게 말하면 1세대 통신, 소리만 듣고 2세대 통신은 눈으로도 보고 영상으로도 통신하고 어라운드 뷰라든가 가상 증강현실로도 공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주고받는 과정이 뭐예요? 더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예요. 데이터의 사이즈가 작은 것만 주고받다가 데이터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가 사이즈가 커지는 만큼 통신 인프라의 속도가 어때야 돼요? 달라져야죠. 더 많은 빅데이터를 주고받으면 받을수록 통신 인프라가 기반이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율주행차 시대는, AI 시대는, 혹은 그 밖에 여러 우리가 그림 그리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반의 시대는 5G가 아니면 안 돼요. 오히려 6G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세계 많은 통신사들은 누가 먼저 5G를 보급하겠는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진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G를 최초에 상용화한 나라고, 그리고 5G 보급 정도나 뭐 통신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압도하는 그런 국가는 아직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6G라는 아젠다를 누가 먼저 전달할 것인가? 저는 SKT나 LGU 플러스 그리고 KT 셋 중에 한 기업이 6G라는 아젠다를 먼저 던져주기를 좀 바랬는데 그 세 부스에 어디에도 6G라는 아젠다를 먼저 던지지는 않고 있었어요. 그 6G라는 아젠다를 가장 먼저 던진 기업은 안타깝게도 대만 기업이었습니다. 메디텍이 심리스한 끊김없는 서비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6G라는 안건을 가장 먼저 전달했고 이제 연결, 커넥티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연결의 시대지만 뭐를 연결한다? 인텔리전스를 연결하겠다. AI 시대에 걸맞는 6G 통신 인프라를 내가 먼저 선도하겠다라는 안건을 던진 모습입니다. 제가 보고 느낀 가장 6G 영역을 어떻게 선도하겠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대표적인 기업은 한국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5G를 선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6G를 또 선도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 어떤 나라보다. 그런데 6G라는 안건을 왜 안 던집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새 통신사에게 공통적으로 했는데 특별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율주행. 역시 자율주행 서비스는 이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면서 자동차는 자동차와 자동차는 보행자와 또 자동차는 이런 인프라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야 돼요. 빅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예요. 자율주행 서비스가 중간에 끊기면 어떻게 돼요? 통신이 끊기면 어떻게 돼요? 전화기야 사고가 안 나죠. 근데 자동차가 자율주행 중에 끊기면 어떻게 해요?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끊김없는 그런 통신 인프라가 기반이 되어야만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V2X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V, Vehicle to Everything. V2X입니다. Everything에는 V2 Infrastructure, Vehicle to Devices, 또 Pedestrians, 통행자, 보행자, Vehicle, 다른 자동차, 그리고 집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결에 기반이 되는 통신 서비스를 누가 제공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주안점입니다. 자율주행 서비스를 목격한 것들도 저도 굉장히 많았고요. 스마트 홈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문구가 뭐라고 쓰여 있어요? Human Car Home, 연결입니다. 디바이스, 사람과 집과 자동차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나의 스마트폰과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과 자동차가 연결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통신 서비스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것을 한번 보시면, 근데 이걸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그 기업은 또 샤오미였습니다.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정말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 안에서 자율주행은 물론이지만 주행하다가 집과 소통하는 거예요. 나 가는 길인데 냉장고에 우리 식료품 빈 소재가 뭐야? 라고 소통하는 거예요. 냉장고가 소통하는 거예요. 그럼 냉장고 소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오이가 부족해, 두부가 부족해. 그러면 AI 에이전트한테 얘기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가장 저렴한 온라인 쇼핑으로 직접 주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저렴한 온라인 쇼핑 두부를 어디서 살까? 쿠팡에서 사는 게 쌀까?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다른 플랫폼에서 살까? 신세계 쇼핑에서 살까? 마트에서 살까? 우린 다 찾아봐야 되죠. 근데 AI가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게 AI 에이전트입니다. 다 연동되는 거예요. 그 연동되는 세상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지난 CES에서부터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같은 수준의 기술 가지고 격돌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 홈의 모습은 계속 강조했지만 모든 가전과 가구가 스마트폰 안에서 통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참 못된 오빠여가지고 침대에 제 방에 딱 누워있다가 동생을 부릅니다. 동생 이름을 여기서 공개하기 그래서 누구야? 이렇게 하면 동생이 이렇게 뛰어와요. 문 열고 오빠 왜? 그러면 불 좀 꺼줘. 아이씨 하고 불 끄고 갑니다. 스마트홈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끄면 돼요. 아니면 그냥 꺼줘 하면 꺼줍니다. 동생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동생이 무슨 잘못이에요? 스마트홈도 역시 모든 가전과 스마트폰과 또 자동차까지 연결되어서 통제되는 것, 그런 미래를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게 스마트홈입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여러분 집에서 이미 부르고 나가죠. 엘리베이터 타러 가서 누르는 게 아니라 부르고 나가죠. 그것도 일종의 연결입니다. 그죠? 엘리베이터와 집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스마트 홈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뭐 TV에다 대고 뭐 지니야 리모컨 찾아줘. 이것도 리모컨과 TV가 일정 부분 연결되어 있는 AI로 그것을 도움을 주는, 그게 스마트 홈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MWC의 주인공은 단연 AI 에이전트였습니다. AI 에이전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디바이스 없이,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미 디바이스를 갖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안에서 하나의 앱의 형태로,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AI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디바이스 기반으로 별도의 디바이스가 생겨나는 그런 방식으로 AI 에이전트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SK의 에스터죠. 에스터는 올해 상반기 내에 북미 시장에 런칭합니다. 북미 시장에, 캐나다, 미국에 런칭합니다. 가장 먼저 북미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뭐 여러 가지들을 물어보고 하면 얘가 알아서 찾아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부 얘가 사주는 거죠. 제가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한 방식이 되겠죠. 네, 그렇게 나를 비서처럼 도와주는 그런 AI 에이전트 시대가 이미 열리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 AI 에이전트 시장은 지금부터, 그러니까 SKT한테 언제 돈 벌어요? AI에 투자만 했는데 지금까지는 다 뭐예요? 기업들이 투자만 한 거예요. 투자. AI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근데 언제 돈 벌어요? 언제 돈 벌어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AI로 돈 벌자 하는 모델들을 하나하나 제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장성은 이제 확보되는 것이고, AI 에이전트의 생태계를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 AI 에이전트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고,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클라우드가 기반이 돼야 돼요. 클라우드는 뭐냐면 여러 정보를 USB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가 아니라 가상의 어떤 공간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안에 저장하고 어디서든 끊김없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방식이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아마존 AWS가 가장 대표적인 예죠. 근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확대 보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통신 기업들이, 온라인 쇼핑 기업들이, 혹은 일반 기업들도 다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시대가 와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죠? 크고 작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구축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SKT도 SK 브로드밴드와 데이터 센터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자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서비스 로봇입니다. AI 서비스 로봇, 이 그림은 제가 이미 보여드렸었고, 여러 물건을 짓거나 하는 영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에이전트 그냥 어플리케이션으로만 끝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물리적 AI라고 하죠. 피지컬 AI와 같이 이렇게 구현되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본 대표적인
이 AI가 실제 디바이스 형태로 구현된 모습. 제가 길게 보여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짧게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조금 있다가 선물을 드릴 건데, 오신 분들, 이 기업이 중국의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언어는 AI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 보면서 사진 영상을 찍었는데 얘는 뭐 하는 로봇이지 생각했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뭐 하는 로봇이에요? 언어에 안티 스크래치라고 써있죠. 사실은 정말 재밌었는데 이 로봇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 두 개를 비교해서 이 스마트폰은 스크래치가 나는데 얘는 안 나요. 둘이 긁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긁고 있는 거예요. 긁는데 얘는 스크래치가 안 나는 디스플레이입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우회적으로 로봇 기술을 좀 제시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우리가 바둑을 두죠. 근데 현실 공간에서 같이 바둑을 둬줄 로봇인 겁니다. 물론 이 시장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초고령 사회에 1인 독거노인 분들 입장에서 외로움을 달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또 상당한 기여를 할 수도 있겠다. 일정 부분. 특히 바둑을 많이 좋아하는 매니아 고령자라고 한다면 더 수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시장성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선 다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성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기술도 제시하고 있더라라는 것이고, 역시 언어인데, 그러니까 저의 모션을 캡처하는 거예요. 저의 모션. 제 손가락의 모습을 그대로 모션을 캡처해서 그대로 구현하는 거예요. 이게 모션 캡처 기술입니다. 로봇 기술이기도 하지만 모션 캡처 기술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션을 캡처하는 거.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모션을 캡처해서 어떤 동선이고 어디서 위험한 상황이 있는지 그 위험을 방지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으로도 활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AI 서비스 로보틱스가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또 여러 곳곳에서 AI 에이전트의 모습은 로봇으로도 구현된 것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소니의 아이보 2.0이라든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식의 AI 에이전트의 모습은 동반자, 반려로봇, 반려동물과 같은 역할로서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또 건강상의 혹은 치매라든가 건강상의 부족함이 있으신 어르신들이라고 한다면 이 소통을 보호자와도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컨셉으로 AI 서비스 로봇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또 종종 몇몇 분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SKT는 그냥 우리 통신 서비스만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글로벌리 가서 전시할 필요가 있나요? 비즈니스 파트너가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마침 그것을 그대로 답변해 줄 만한 영상이 이렇게 틀어져 있어서 그대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SKT가 지금 뭐 하는 거죠? 네, 문자 인식 기술입니다. 협업하는 모습. 일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하이돌과 협업하는 모습.
컴패니언 로봇이라고 표현하죠. 반려 로봇 같은 개념이죠. 헬스케어 영역이었고요. 우리 스트레스 관리,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어디서 스트레스가 있는지 스트레스를 매니지하는데 상담자예요. SK텔레콤이 정말 많은 글로벌 기업들과 다양한 면면에서 협업하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만 보셔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겁니다. 기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는 얼마만 할까요? 여기 있는 이 공간만 하다라고 보시면 거의 그냥 평범한 데이터 센터라고 볼 수 있고, 데이터 센터는 사이즈가 크고 작고 다양합니다. 그죠? 그 기업의 수요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양하겠지만, 그래서 이번 SKT에서는 데이터 센터 자체를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데이터 센터의 모습인 거예요. 물론 비주얼리 표현은 했습니다만, 그 데이터 센터 안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또 SKT가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이 뭔지 아세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액체 냉각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발열이 많죠. 여러분, 뜨거운 무언가가 있을 때 그걸 식힐 때 그 바람으로 식히는 게 빨라요? 찬물로 식히는 게 빨라요? 찬물이 빠르겠죠. 그러니까 물로 냉각시키는 게 훨씬 빨라요. 근데 그 기기를 아무 문제 없이 액체로 냉각시키는 기술은 냉각 효율성이 굉장히 높고 기술 우위가 있겠죠. 그 영역에서는 독보적입니다. 역시 그 안에 다양한 것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신 것은 바로 HBM일 겁니다. 제가 HBM이 뭐냐? 특히 젠슨 왕이 삼성전자에게 다시 설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HBM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때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우리 컴퓨터 본체만 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기에 보시면 이거는 16계단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 각각이 뭐예요? 메모리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벽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메모리 반도체 벽돌들을 16개 쌓아 올리면 그게 HBM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GPU와 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공 20개를 손으로 들으면 떨어뜨리겠죠. 떨어지지 않도록 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마치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바구니에 담는 장치까지 하면 이게 일종의 HBM이다. 이게 하나의 GPU와 HBM을 합한 덩어리다. 근데 이게 물론 컴퓨터 본체만하게 묘사를 했어요. 이해가 쉽도록. 우리 HBM 하는데 HBM이 어떤 크기인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이 HBM의 사이즈는 제 손톱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시된 이 HBM이 사실은 제 손톱보다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럼 이 두께는 어떨까요? 두께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옆에서 찍었는데 요게 실제 두께입니다. 그러니까 이 HBM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HBM이 데이터 센터 안에 많이 들어가겠죠. 아까 그 정도 사이즈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 안에 HBM이 들어가 있는 양은 얼마 정도 될까요? 손바닥만큼 들어갑니다. 근데 가장 많은 그 수익성은 어디서 나와요? HBM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익성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볼륨적으로는 HBM이 사이즈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안 들어보셨죠? 볼륨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부가가치 영역에서 여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HBM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좀 가지시고 SKT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와 SK 브로드밴드와 함께 이런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국내에도 있겠지만 국외에서의 수요를 기대하고 이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려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아직 국외적으로 뭐 수요가 발생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이제 AI로 돈을 벌어보겠습니다 하는 포부를 밝히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피셜 클럽에서 직접 MWC에 참석하고 현장에서 느낀 것들을 좀 짧은 시간 안에 축약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준비한 오프라인 강연의 일부고요.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 매일 저와 다양한 소통을 하고 또 매주 줌 수업을 통해서 또 지금과 같은 오프라인 특강을 통해서 실제 이 경제가 실물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로 관심 있으신 분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